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갓준표입니다. 매주 금요일날 밤 11시에 학생들에게 무료로 멘토링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 채널이요. 아직 작은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은 점차 커져가지고 영향력도 세지고 제가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 정말 친구들에게 이런 좋은 채널 있다라는 것들 바로 지금 링크로 한 번씩만 보내주시면은 입소문이 점점 타서 제가 좋은 방송, 좋은 영상 많이 업로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에 2022년 UC 버클리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에 2023년 현재 독일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포스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서울 4년제 토목공학에 재학 중인 28살 대학생인데요. 학점이 지금 3.5점이고 토익과 990 굉장히 높으시네요. 자, 우선 제 20대 인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자면 고등학생 때부터 의치안에 가고 싶어서 수험생활을 좀 길게 하셨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한의사이시고 저도 아버지 따라서 이제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요. 재수했을 때 수능을 좀 잘 봐서 한의대 예비 2번까지 받았는데 아이고 아쉽게 탈락해서 미련이 좀 남아있고 수험 기간도 좀 길어졌다라고 하십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은 사실 군대 가기 전에 학적을 남기고자 입학한 학교라 사실 전공이나 진로에 대한 고려 없이 입학을 한 학교고요. 작년에 이제 2022년도에 의치대 편입을 좀 준비했는데 좀 잘 안 됐고 의치대 편입을 성공하기 위해서 스카이에 편입을 한 다음에 다시 편입을 치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도전을 해봤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의치대 편입을 포기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간도 길어졌고 스카이에 편입한다고 해도 의치대 편입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요즘 뭐 사람들이 의치한 의치한 제가 그런 걸 잘 모르는데 뭐 의치한 뭐 약수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제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 랭킹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의대 열풍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건 아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도 뒷부분에 있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계속 해볼게요. 3학년으로 복학 후에 교수님들 수업을 들으면서 두 분께 전공의 장래 유망성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공학과의 장래죠. 두 교수님들의 답은 밝지 않고 특히나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은 한국 건설업은 매우 힘들 것이다. 내가 이런 걸 진짜 싫어해요. 어떤 교수님인지 모르겠지만 그 교수님들께서 자기 과에 대한 미래를 밝지 않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거를 난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자기는 뭐 그럼 교수가 다 됐으니까 나 다 상관없고 테니어 받았으니까 그냥 난 여기서 그냥 일하다 은퇴하면 되는 거고 학생들은 여기서 뭐 공부하면 뭐 망한다는 얘기입니까? 난 정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아마 그냥 이렇게 적으신 것뿐이겠지. 난 교수님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난 생각하고 난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토목공학과든 화학공학과든 기계공학과든 간에 교수님이 학생 앞에서 미래가 밝지 않으니까 딴 거래라 힘들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건 난 정말 너무너무 싫은데요. 갑자기 화가 확 나네. 하여튼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정착하지 못하고 가족과 멀어지는 이 두 가지 특성이 저희 가치관과 너무 멀어 어떻게 하든 다른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건설업 자체 특성이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뭐 중동 같은 나라들 아니면은 조금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들 같은 경우에 막 댐을 지으러 가거나 건설을 하러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뭐 플랜트를 하든 건설 관련 업무를 하면은 좀 타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뭐 설계할 건데요, 뭐 구매할 건데요, 뭐 이래도 어쨌든 그 건설업의 엘리트 코스라고 하죠. 이런 걸 쭉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시공이라고 하는 즉 현장 경험을 안 하면은 이게 굉장히 나중에 승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쵸? 이 얘기죠. 예, 건설업을 하게 되면 타지 생활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나의 가치관과 멀어가지고 다른 길을 찾으려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이 생각한 방향이 한의대 편입이에요. 한번 볼게요. 한의대 편입인데 이 한의대 편입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 한의학적 지식을 전수받아서 그 기술로 먹고 살면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정착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아버지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셨는데 아버지께서 무슨 계획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저는 한의대 편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40%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모든 걸 갈아 넣어야 편입에 성공한다는 것을 알았고 작년에 정말 제 모든 것을 갈아 넣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0% 정도만 생각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버지께는 제가 편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의대 편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라고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얘기했지만 사실 확신이 많이 안 들었다. 한 40% 정도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있고요. 아버지께서 몇 달 전과는 다르게 한의대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 굉장히 예전에는 한의대를 추천하셨는데 요즘은 안 추천하시는 그런 얘기를 좀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그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한의사에게 지급되는 지급이 금액이 4%보다 적다고 말씀하신 것과 작은 파이에 비해 그 수는 아직 많이 있고 앞으로도 많아질 거라 전망이 좋지 않다.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수익성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한의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4%보다 적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준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 한국 사람들이라든가 이 숫자 모수가 이제 출생률 떨어지고 이러니까 굉장히 작은데 이미 한의사는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뭐 경쟁이 치열해서 전망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했던 한의대 편입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사라져서 현재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요 근래에는 미래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런 책들을 읽고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자동화와 AI로 인한 대규모 실직입니다. 책의 마지막에 앞으로 유망한 직종의 로봇공학, AI 관련 프로그래밍, 데이터 사이언스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졸업하면 만 나이로 29입니다. 다시 대학을 가기에는 졸업을 한다고 해서 어떤 직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또 미래의 유망한 분야에서 제가 적성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개발자는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라 전공자들 아니면 경쟁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조금 잘하고 IELTS와 같은 공신력 있는 시험을 쳐봐야 더 정확할 것 같긴 하지만 토익이 만점이니까 영어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요. 요리도 잘하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유, 요리를 잘하시는군요. 요생남이신가 보네요. 앞으로 로봇이 더 보편화되면 요리 사업이라는 직업도 요리사라는 직업도 위태롭다고 하고 인건비로 인한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이 보조를 하고 사람이 메인인 사업 아이템을 구성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학에서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로봇에 관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나이가 문제라서 국내 취업이 어렵다면 해외에 해외에 취업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말 고민이 많아서 제 의견을 구한다고 이렇게 길게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제 사족을 좀 붙였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해는 없었죠? 네, 제가 쓴 제대로 이해하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뭐 제가 뭐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시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뭐 분석을 할 그런 깜냥도 되지 않을 뿐더러 제가 그런 것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조금 느끼는 바는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서 학생들의 시야가 좁다. 저는 이거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주위에서 뭐 의치안만 막 열풍이 드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나도 의치안을 가야 될 거란 생각이 들죠. 근데 의사라는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고 괜찮은 직업이긴 합니다. 당연히 좋은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의사가 왜 좋은 직업인지를 제가 예를 들을게요. 저는 뭐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주위에 살면서 이제 의사들을 좀 이제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뭐 여러분들 다 대충 아실 겁니다. 뭐 레지 몇 년에 이렇게 몇 년 하면은 이제 뭐 전공의가 되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인기 있다고 하는 피부과 의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아마 페이닥터라고 그냥 이제 커다란 병원에서 이제 그냥 자기 몸만 가가지고 이제 시술하고 원장처럼 이렇게 일을 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병원장이 있고 병원장이 고용한 의사들 중 하나를 이제 페이덕터라고 하는데 이게 뭐 지인의 의견에 따르면은 한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가면서 한 월 1,000만 원 정도를 땡기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그럼 괜찮은 직업이긴 하죠. 근데 이게 사실 월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월 1,0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버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 뭐 지금 질문 주신 분의 아버님께서 한의사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자기 병원을 소유하지 않으면은 이게 제한이 있어요. 어차피
돈을 더 많이 벌려면은 그만큼 환자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그만큼 환자를 더 많이 받으려면은 제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노동력과 비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페이닥터는 그렇게 수익성이 좋지 않고요. 아마 병원을 개원을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대충 보니까 2, 3천 이상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개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가끔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한 레퍼런스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유튜브에서 주워 들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아마 뭐 이런 거를 좀 고민하신 분들께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사업을 이제 하는 입장에서 이런 느낌이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직원들 좀 고용해서 병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의사들도 좀 고용해서 이렇게 병원을 좀 더 키우고 하면은 이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사람 한 명 고용해서 그 사람의 월급을 주고, 그다음에 어떤 장소를 임대해서 병원 기기를 사오고, 막 그것들을 또 대출 풀 대출 받아가지고 막 인건비 줘야 되지, 월세 줘야 되지, 병원 그 의료기구 갚아야 되지, 이게 장난 아닐 거거든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다 어쨌든 감안하고 최소한 월 2, 3천 정도를 땡길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조차 돈을 안 벌 거면 그냥 맘 편하게 페이닥터 하다가 그냥 월 1,000만 원씩 벌면은 제일 해피한 라이프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학생들이 굉장히 끌리죠. 당연히 나 같아도 끌립니다. 이거 딱 듣자마자 그냥 야, 의사 괜찮은데? 그럼 만약에 내가 의사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모든 이제 고민과 이제 그 아픔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면 너도 나도 의사를 가고 싶어 하니까 의대 정원은 한정돼 있고, 의대를 하려면은 엄청나게 경쟁률이 치열하니까 힘들게 되는 거죠. 아마 이제 말씀 주신 우리 서머 포레스트 님도 비슷한 길인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이 아마 서머 포레스트 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한의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한의사도 페이닥터가 어쨌든 큰 한방병원 밑에서 페이닥터 하시는 분들이 있고, 개원을 하면은 어쨌든 뭐 월 2, 3천 이상, 뭐 4, 5천, 뭐 많게는 몇 억씩 땡기시는 분들도 있겠죠. 큰 병원이면. 요 정도 내용 맞나요? 혹시 아시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아시나요? 얼추 제가 듣기로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비슷하죠. 이 금액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친구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거죠. 아니 그 돈이 인생의 전부인가? 물론 돈이 굉장히 인생에 중요하긴 한데, 돈이 인생의 전부인가? 그럼 만약에 전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럼 의사 월급으로 충분한가? 난 이걸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사라는 직업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던 시절이 있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도 제 할아버지가 의사셨기 때문에, 제 이제 외할아버지가 서울대 의대를 그 당시에 졸업을 하시고, 굉장히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의원으로서 이제 꽤 자리를 잡으셨었죠. 근데 뭐 제 할아버지는 굉장히 검소하신 분이라서, 뭐 제가 잘 듣기로는 이렇게 막 사업 수완이 엄청 좋진 않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성실하게 의사 일을 잘 하시고, 지금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일을 안 하시지만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이제 벌써 90이 넘으셨는데, 한 정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의료 진찰을 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진짜 10,000번 공부해서 안 외워지면 30,000번을 공부하면 이해가 되던데, 이런 얘기를 하시고, 아직까지도 저랑 통화를 하면은 영어로 대화하시고, 뭐 프렌치랑 불어도 쓰시고, 진짜 뭐 독어도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도 계속 공부하시고 하시는 분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정말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게 의사 월급으로 충분하냐 이거죠. 월 1,000만 원이 받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잖아요. 앞으로 더 지나가면은 이게 앞으로 의사 사정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데, 이게 개런티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사가 앞으로 점점 많아지고, 또 우리나라 출생률이 점점 떨어지면은 앞으로 의사 관련된 쪽에서, 그리고 또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어떤 구조 같은 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또 쉽게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아마존 이런 데서는 벌써부터 이제 방문 닥터 같은,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굉장히 많은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팔면서 의사 같은 바이오 관련된 테크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보편화가 되면은, 글쎄 나는 의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썩 전망이 좋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의사는 굉장히 필요한 직업이죠. 굉장히 필요한 직업이고, 출생률이 낮아지지만 고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걸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의료 진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일반적인 경우는 단순한 진찰들이 많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의 아픔인데 이걸 단순하다 복잡하다라고 나뉘는 것 자체가 제가 이 포인트가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그냥 일상적으로 아픈 상황은 이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엑스레이를 보는 거라든가 뭐 CT 촬영을 해서 보는 거라든가 MRI 촬영을 보는 것도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지 어널리시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AI로 쉽게 대체가 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요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소아과가 굉장히 없다 이런 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좀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 뭐 조금 여담이긴 한데 뭐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의대 충원을 하자, 뭐 그러니까 증원을 하자 이런 식으로 뭐 해결하는데 뭐 저는 그런 식의 해결은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제가 이거는 정말 정말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중에 피부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죠. 뭐 아니면 뭐 다이어트 약 이런 거 판매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어쨌든 이제 패션계 관련된 것들 뭐 피부과가 가장 대표적으로 성형외과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건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거랑 미용사랑 뭔 차이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의사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규제가 많다. 의학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뭘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하면은 쉽지 않고. 근데 사실 그런 규제가 있긴 한데 의사들이 바쁘고 막 이러니까 막 그냥 뭐 조무사나 뭐 그러니까 뭐 보조하시는 분들이나 간호사들이 막 시술 대부분 하시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뭐 그런 뭐 밈이나 짤 같은 거 많이 도셨을 겁니다. 근데 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람의 머리를 만지는 미용사랑 그러니까 그것도 패션이죠. 이거랑 도대체 피부과랑 그렇게 차이가 나나? 왜냐면 피부나 머리나 제가 봤을 땐 사람의 일부분인데 미용사는 굉장히 그거에 비하면 관대하고 그거 이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경쟁이 더 치열하죠.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소아과가 없어지는 거라든가 이런 어떤 의사들의 그 좀 부족 현상이 생기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뭐 제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고 정말 이거는 뭐 이걸 누구한테 제안하는 거 아니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라이브 하는 거니까 얘기하면은 그냥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진입 장벽을 좀 낮추면 됩니다. 뭐 간호사들이 좀 시술하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의사 이런 면허 없이 뭐 정말 복잡한 어떤 피부암이나 이런 걸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뭐 여드름 치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타투도 뭐 타투사들이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꼭 의사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쟁을 더 치열하게 해서 진입 장벽을 낮추면 자연스럽게 있는 의사들은 필요한 곳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항상 이게 플루이드 메카닉스를 제가 항상 가르치지만 어디를 막으면 어디가 이게 어디로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럼 막힌 부분을 좀 뚫어주면은 이렇게 가는 건데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 모이는 부분을 조금만 닫아줘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저는 맨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long story short 해서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저는 의사라는 직업을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뭐 이런 일반적인 얘기에 더해서 의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반감이 사실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의학계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사회적인 여론이라든가 어떤 기술의 발달과 더해져서 한치 앞을 못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특히 고등학생이라든가 지금처럼 뭐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의학을 뭐 간다고 하면 말리진 않겠지만 제 지인이 간다라고 하면 저는 글쎄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라는 직업은 사실 조금 외로운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문직이 좋은 이유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문직과 일반 회사들 중에서 비교를 하면 전문직이 좀 좋은 이유는 이게 결정권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회사에서 진짜 힘든 게 뭐냐면요. 회사에서 왜 힘든가? 왜 일반 직장인이 여러분들이 왜 삼성전자 들어가면 인생이 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막 여러분들이 뭐 SK 뭐 배터리나 반도체 이런 데 들어가면은 하이닉스 이런 데 들어가면 인생이 필 것 같잖아요. 월 한 500씩 600씩 막 세후로 받으면서 막 차도 살 수 있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회사에서 제일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뭘 힘들게 느끼냐면은 사람 문제예요. 이 사람 문제가 제일 힘들거든요. 물론 의사도 뭐 환자들이랑 뭐 싸운다든가 뭐 갑을 관계가 순간 바뀌면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게 물론 전문직은 그나마 대부분의 일 처리를 내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벌어도 물론 돈을 많이 못 벌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강의료 같은 게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직업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이 결정권, 이 주권이 굉장히 나에게 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전문직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게
선호되는 게 아니라 이 결정권 자체가 나에게 있다라는 게 나의 진입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뭔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하면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는 자유와 어떤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측면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 입장이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의사라는 직업이 전문직 이런 측면에선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계속 매일매일 몇 시간씩 막 사실 환자랑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환자랑 얘기하면서 아픈 사람들과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선천적으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사실 이러지 않는 이상 굉장히 조금 좀 어려운 직업입니다. 이게 서비스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공 지식을 굉장히 많이 활용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의사라는 직업을 저는 왜 좋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의사의 단점입니다. 이렇게 쭉 얘기한 어떤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뭐 어떤 직업 환경 뭐 이런 것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뭐 월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만 더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제가 의사를 까는 직업이었고요. 뭐 저는 진짜 뭣도 아닌 연구원 주제에 의사를 깐다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혹시라도 의료 관계업자들이 좀 들으신다면은 그냥 돈 진짜 못 버는 그냥 불쌍한 연구직이 그냥 한풀이 하는구나라는 식으로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도 나도 의사가 좋아하니까 누군가는 좀 의사 안 좋다, 좀 개구리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의 나를 좀 얘기해봤는데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만약에 동감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나는 앞에 있는 편입이라든가 이런 장래 유망성 이런 얘기 좀 건너뛰고 진로에 대한 얘기를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앞에는 사실 거의 그냥 본인의 심정을 이해하는 그런 말이었고 앞으로 정말 제가 멘토링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는 본인의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조금만 더 알고 싶은데 본인이 어떤 학교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미안한데 저한테만 채팅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채팅을 좀 보내서 왜냐면 이거 공개하면 안 되니까 저한테 좀 알려주실래요? 어느 학교 다니는지? 토목공학인데 어느 학교 토목공학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4년제 서울에 있는 4년제 이 학교고 지금 29살 그러니까 졸업하면 29살 현재 지금 28살 토목공학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회사를 들어가면은 인생에 별로 만족을 못할 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이 일단 이상이 좀 크시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회사 취업해서 그냥 회사를 다니면 항상 불만과 조금 아쉬움이 따라다닐 것 같아요. 그럼 예전에 또 뭔가 아쉽게 막 예비 2번으로 탈락하거나 막 이랬던 상황들이 좀 생각이 나실 것 같고 때문에 저는 조금 과감한 진로를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본인이 토목공학과에 대해서 얼만큼 진심인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질문의 핵심은 토목공학과를 원래 원치도 않았고 뭐 나는 이거를 계속 지속할 필요도 없지만 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본인이 했던 학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뭔가 내가 여기에 조금 최첨단 어떤 기술이 뭐 AI라든가 아니면 뭐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뭐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좀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을 좀 섞어서 내가 토목공학과 출신인데 거기에 뭔가 이런 흔히들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살짝 얹어서 뭔가 이런 토목공학과 내에서의 최첨단 기술을 좀 보유한 그런 전문직을 좀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예 새로운 전공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계신 건지 이걸 조금 알고 싶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모를 테니까 만약에 본인이 토목공학과는 알고 있지만 내가 이걸 몰랐었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알려드리면 본인이 좀 진로 고민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토목공학과 플러스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전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전공은 그럼 어떤 걸 좀 고민하셨어요? 만약에 한다면은 로봇이나 아니면은 음, AI 쪽을 하고 싶긴 한데, 네. 근데 제가 이제 멘토링 사이트에다가 적어놨듯이 이게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음, 적성에 안 맞으면은 그때는 정말 기회가 없어, 모든 기회가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나이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저도 미국 박사를 30살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29이시잖아요.
만약에 뭐 석박 통합을 바로 가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석사를 하고 가셔도 31살 이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닙니다. 물론 좀 남들보다 좀 많긴 한데 요즘 사람들 뭐 반수나 아니 반수뿐만 아니라 뭐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 중간에 또 다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요. 나이는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뉴턴 아저씨도 아마 그 만류인력 법칙 있는 그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저서를 45살인가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유럽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0이었대요. 그러니까 30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엄청 나이가 많은 때 쓴 거거든요. 45살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이라고 하는 건 되게 상대적인 거고 본인이 뭘 하면서 지금 현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지 뭐 그게 큰 뭐 그렇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뭐냐면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시점에 로봇이나 AI를 만약에 제가 괜찮아요 하세요 이랬을 때 나이에 대해서 이미 겁먹어 버리면 시작을 못 할 것이고요. 이거 나이가 많아서 못 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못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본인이 이거 안 하실 건가요? 그럼 그 평생 후회하실 텐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나이에 대한 고민은 이래 되나 저래 되나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할 가치가 없습니다. 나이가 뭡니까? 제가 몇 살인 것 같아요? 제가 나이 그래도 좀 어려 보인다는 얘기 좀 듣긴 하는데 제가 유럽 지금 독일에 있는 애들한테 제 나이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나이라는 걸 신경 안 씁니다. 우리나라에나 조금 이제 뭐 나이 이런 거를 좀 신경 쓰지 다른 나라 가면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몇 년생인지 관심도 없고 학번을 쓰질 않는데 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이런 그 바로 뭔가 새로운 전공을 뛰어든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 바로 새로운 전공으로 간다는 거는 뭐 아예 개발자라든가 뭐 아예 로봇 전공이라든가 이렇게 가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차라리 토목공학을 하는데 거기에 뭔가 로봇이라든가 AI가 접목된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 본인 스스로가 토목공학과가 사실 원래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이쪽에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아예 이번 기회에 바꿔볼래라고 얘기한다면은 토목공학과랑 상관없는 그런 전공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릴 거고요. 그래도 내가 토목공학과가 원래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렇게 다니면서 어쨌든 내가 이쪽을 졸업을 했고 학부를 이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이쪽에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 라고 하면 제가 좀 이쪽으로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음, 근데 토목공학과를 저는 다시 살리실 마음은 별로 없나 보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한 학기 동안 들으면서 느낀 건데 이제 3학년 1학기 때 좀 더 전공스러운 거를 배웠거든요. 음. 근데 이제 교수님들의 좀 방향성 자체가 그냥 토목 기사를 따자 약간 이런 거 같아가지고 요즘 근데 이제 교수님들도 그래요? 대학교에서? 어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그런가? 네, 아니 근데 어차피 여기 제 듣는 사람들은 본인이 어떤 대학교인지 모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기사 시험을 목표로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대학이라는 곳이 그 과에 기사 시험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4년 동안. 그러면서 당연하죠. 그 네, 뭐 인터넷 보니까 뭐 기사 시험 뭐 2달 만에 준비해서 뭐 강의해줘서 따게 해주는 것도 많은데 그러면은 그냥 2달 그 강의 들어서 따지 뭐하러 4년씩이나 대학교를 다니겠어요. 당연하죠. 네, 대학교에서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저는 안 하실걸요? 근데 그 대놓고 그냥 수업 시간에 이런 거는 기사 시험에 출제 안 된다. 이런 거는 기사에서 잘 나온다. 강사 약간 아니에요? 이런 강사? 식으로 교수가 말씀.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학교 교수님이세요. 정 교수님 나이가 좀 있으신? 네네네. 나이 있으신 정 교수님들이세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거 진짜 대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원래부터 기사 시험을 혐오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뭐 그런 왜 암기식으로 뭔가를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따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고 하면 진짜 싫어할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안 그럴 겁니다. 아마 안 그럴 거고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뭐 교육자가 맞는 건 아니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토목공학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금 비선호가 좀 마음속에 깔려 있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전공으로 가는 건 괜찮고요. 뭐 새로운 전공으로 가시려면요. 어쨌든 이게 핵심인데 이 새로운 전공으로 가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그 일을 하려면은 어딘가에 본인이 이제 돈을 받고 취업이 되든 본인이 사업을 하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업은 못 하죠. 본인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럼 어쨌든 어딘가에 일을 하려면은 취업이 되든가 어딘가에 합격이 돼야 되는데 그 합격이 되려면은 본인을 합격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을 합격시켜야 하는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가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학과 졸업 증명서가 되는 거죠. 아, 얘가 그래도 어느 학교에서 4년제 그래도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했으면 얘가 그래도 이런 내용들은 좀 알겠거니 이러면서 좀 기대를 해서 서류를 일단 합격시키고 면접을 봐가지고 통과를 하면 일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로봇이라든가 AI 관련된 교육을 하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딘가를 지원하면 합격될 가능성이 제로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이런 근거 혹은 자기가 객관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학위가 필요하거나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경험 또는 경력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경험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경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위. 그러니까 지금 학부를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학부를 갈 수는 없으니까 로봇 AI 관련된 대학원을 가보세요.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대학원을 그래도 2년 동안 다녔으면은 그 대학원 석사학위라든가 박사학위를 바탕으로 내가 새로운 곳으로 지원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얘기하셨던 어떤 뭐 이런 뭐 IT 관련된 거라면은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엑스텐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서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학원 같은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수강을 하면은 막 학점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서티피케이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서티피케이트를 따면은 회사에서 가끔 링크드인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UX, UI 디자인 같은 거는 사실 좀 상대적으로 엄청 어렵거나 진입 장벽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컴퓨터 프로그램 다룰 수 있는 스킬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간단한 뭐 백엔드니 프론트엔드니 이런 게 좀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뭐 UX, UI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개발직 같은 경우에는 얘가 코드를 아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업을 들어서 서티피케이트를 따면은 그것 바탕으로 링크드인이나 이런 데서 막 취업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수업을 들었던 그 가르치는 강사가 보통 현업에 있는 사람이거나 현업을 막 졸업해서 좀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에서 저도 이제 머신러닝 수업이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 애널리시스 수업을 제가 애플 다닐 때 저녁마다 계속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몇 개 수업을 좀 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무슨 인텔 뭐 인텔에 한 40, 20년간 다녔는데 지금 뭔가 조금 머신러닝 쪽으로 바꾸려고 내가 이걸 듣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수업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고 한 1,000불 정도 했었는데 그 한 코스에 근데 그게 한 800불, 1,000불 했던 금액을 그 회사에서는 보통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국인이니까 정부에서 좀 보조를 받아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던 거 이렇게 돈을 받아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취업 장려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서 무료로 이렇게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취업도 성공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경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뭐 회사에서 다 했던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인턴이라든가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개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자격증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미국에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코딩 자격증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따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코딩 업무를 하는 회사에 들어갈 텐데 그런 데는 본인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곳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지금 뭐 로봇이나 AI 하는 곳에 뭐 회사 프로젝트를 막 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좀 어려워 보이고요. 어딘가를 들어가는 것 자체도.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대학원을 가는 게 이런 시점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요. 원래 모든 게 그렇지만 대학원을 한 2년 정도 더 다니고 이제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길을 바꾸는 거죠. 그 새로운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전공을 바꿔서 대학원 진학하는 경우는 많으니까 대학원을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다른 길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까지 듣는데 혹시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제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기계공학과를 나오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뭐 네. 동력학도 있고 4대 역학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역학을 배우긴 배우는데 그 정역학이랑 뭐 유체역학도 배우지만은 그 기계처럼 아주 심도 있게 공부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대학원을 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서 음. 사실은 그래서 아예 그냥
돈을 모아서 아니면 거기 가서 돈을 벌면서 그 아예 그냥 학부를 다시 나올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뭐 학부를 다시 나오는 것도 뭐 큰 문제는 아닌데 나는 아까운 거죠. 4년 동안 등록금 다 내서 학부학위를 받았는데 굳이 그걸 또 뭘 해야 되냐. 그럼 난 진짜 화나는 게 대한민국 그 학사 교육 시스템은 붕괴된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의미가 참 이게 문제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를 고민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나 저는 비추입니다. 저는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너무 낭비잖아요. 인생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4년 거의 가까이 왔는데 이거를 막 너무 막 그러면 좀 그러니까요. 그 어쨌든 잠깐만요. 그 MK님께서 뭐 질문 남겼는데 제가 나중에 그러면 이거를 영상을 따로 편집을 녹화를 해가지고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나중에 영상 보시면 될 거고요. 자세한 사항은 또 갖춤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있으니까 거기서 공지사항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혹시 필요한 내용 있으면 그런 식으로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 멘토링을 좀 돌아오면은 그래서 나는 토목공학과이면서 뭔가 요즘 시대에 들어와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분야를 좀 잘 찾아보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 굉장히 시간이 벌써 많이 지체가 됐고 제가 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그 세미나를 하나 들었는데 그게 오스트레일리아인데 참 서스테이너블 디자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Civil Engineering인데 제가 그분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오셨던 분인데 Sustainable Design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뭐 콘크리트 브릿지 만들고 오스트레일리아 내가 스펠을 모르겠다. 나중에 고쳐주겠지 뭐. 요건데 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그 사람이 진짜 좋았는데 그 사람 호주였다. 맥길이었나? 이거였다. 캐나다였다. 호주가 아니라 이거였나? 제가 이거였으면 좋겠다. 잠시만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Sustainable Design 이런 거? 토목공학과? 들어본 적이 있긴 한데 그냥 진짜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들어본 것 이런 같습니다. 거 요즘 되게 핫한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게 캐나다였을까? 나 이거 지금 이메일 확인해 보면 되긴 하는데 이메일을 확인할 방법이 없네. 브릿지를 빼고 제가 혹시라도 콘크리트는 좀 넣고 싶은데 이게 있을 거예요. 학교마다 Sustainable Concrete 이게 그러니까 콘크리트 재료가 사실 굉장히 친환경적이진 않잖아요. 왜냐면 이게 재활용이 되긴 하지만 재활용하기 좀 어렵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콘크리트 자체를 굉장히 친환경으로 만든 어떤 재료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연구는 아예 디자인을 할 때 이거를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3D 프린팅이나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아예 재료의 양을 확 줄이면서 안정성을 획득하는 뭐 이런 연구가 있어. 제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재밌게 이 연구를 봤었거든요. 근데 모르겠다. 그냥 아무나 볼게요. 제가 혹시 제가 뭐 이렇게 보다가 알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네. 그 지금 전제가 외국에서 일을 하거나 외국에서 공부를 한다라는 전제하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저는 한국에서 대학원을 나왔을 때 본인이 만족할 만한 그런 회사를 못 가실 것 같은데. 왜냐면 토목공학과를 한국에서 석사를 하시면요. 아마 그냥 웬만한 건설사 결국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그런 타지 생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일단 타지 생활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네. 걸 들어보니까 본인은 좀 뭔가 액티브하거나 남들과 좀 차별화된 거를 뭔가 하셨을 때 뿌듯함이라든가 만족감을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외국 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들었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국내에서 일을 한다라는 가정으로 했었을 때는 이미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은 굳이 이건 필요가 아니지 없나요? 않나. 네.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그냥 근데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어떤 콘크리트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얻는 이런 게 많아요. 제가 지금 당장 교수님 그 리서치 그룹이 생각이 안 나니까 지금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혹시 나중에 찾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같은 시빌 엔지니어링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서스테이너블 확보에 의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래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고민도 조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리고요. 어쨌든 포인트가 좀 안 맞으니까 그럼 서머프레스트님께서 어떤 게 그럼 또 궁금할 수 있을지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좀 일단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전공이랑 만약에 이쪽으로 그 제 전공을 옮긴다고 가정했었을 때, 특히나 대학원에 간다고 가정했었을 때, 그 학부에서 배우는 기초적인 과목 자체가 너무나도 차이가 크니까 그 갭을 메꾸려면은 제가 뭐 따로 공부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어떤 방식으로 제가 그걸 메꿀 수 있을까요?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죠.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을 이해가 되는 게 저도 버클리에서 기계과에서 박사학위를 하긴 했지만 제 지도 교수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은 화학과랑 재료공학과였거든요. 사실상 화학과 재료공학과가 비슷한 또 폴리머라서 제가 학부 때 전혀 공부하지 않은 내용을 새롭게 공부했어요. 박사 과정 때. 심지어 석사 때도 제가 그쪽 공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졸업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어떻게 했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본인의 의지에 따른 거고 그냥 가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다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수업을 들으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를 얘기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 제가 그냥 이 시점에서 서머포레스트님께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했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엄청 천재나 대단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었냐면은 뭐 모르잖아요. 이게 학부 베이스가 다르면은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4년 동안 화학이라든가 이런 유기화학, 물리화학 이런 것들을 다 공부했던 뭐 유기 물리화학 이런 거 다 했던 사람들은 나랑 이해하는 그 베이스 이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나는 기계공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너무 안 되더라고. 근데 어쩌겠어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가르치는 학부 수업도 듣고 다른 거 학부 수업도 듣고 그다음에 전공 수업도 듣고 계속 그 관련된 걸 듣다 하고 연구도 계속 하고 친구들한테 모르는 얘기 이렇게 듣고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대학원을 간다고 하면 무슨 척척 박사니 모든 내용을 다 알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박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좁고 깊게 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게 좁기 때문에 심지어 같은 과에서 대학원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박사로 했을 때 그 전공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해결이 되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가 다르니까 이게 어려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본인이 그렇게 전공을 바꿔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열심히 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인재가 그런 사람이 더 앞으로 필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interdisciplinary거든요. 융합 연구에 앞으로는 뭐든지 융합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물리학자, 과학자 이게 없었습니다. 뭐 경제학자 따로 있고 의사가 따로 있고 물리학자 따로 있고 이런 직업은 굉장히 현대 시대에 나온 것들이지 예전에는 의사였던 사람이 경제학을 하기도 하고 경제학 하던 사람이 막 물리도 하기도 하고 막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십시오. 물리하던 사람이 막 예술가이기도 하고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지금에야 뭔가 우리가 지금 막혀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벽에 의해서 이게 칸막이가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직업이라고 하는 거라든가 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무슨 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고 이렇게 체계화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했고 저는 그런 삶을 지향하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독일 막스 플랑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매우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연구 분야 때문에 막스 플랑크에 온 것도 있고요. 이게 지금 이게 미국에서도 안 가르치고 베를린 그러니까 우리 지금 베를린에 있는 훔볼츠 대학하고 막스 플랑크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 디자인 그거를 제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 교수한테. 이거를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뭘 많이 안 한대요.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게 뭐 UK에 그러니까 영국에서 좀 하나 하고 자기가 드레스덴에 나왔으니까 드레스덴이 아니라 저기 프랑크푸르트 쪽에 한 뭐 어떤 데서 좀 프랑크푸르트 아니라 뮌헨이었을 겁니다. 뮌헨인가 어쨌든 드레스덴인가 거기서 하나 하고 별로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게 유니크하고 저도 굉장히 처음 봤던 디자인 컨셉이거든요. 근데 기계과가 갑자기 웬 디자인? 이러지만 왜요? 안 될 이유가 있나요? 뭐 요리사도 어쨌든 아까 요리 산업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로봇 하던 사람이 요리 산업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불가능한 건 없어요. 앞으로는 점점점 엮일 거예요. 가장 단적인 예가 요즘 대학교에서 1학년을 자율 전공으로 뽑는다면서요. 이제
학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게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무슨 과로 뽑아야만 한다 이런 개정이 없어져서 아마 앞으로는 모든 학부생들이 다 자율 전공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2학년 때부터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제 생각엔 과의 경계가 더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본인이 토목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난 토목공학과 쪽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하면은 된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도전하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만 드려도 될까요? 아이, 두 개, 세 개 하셔도 돼요. 저는 너무 길게 잡으면 내가 미안해서 그런 거지. 이 서머 포레스트님의 지금 시간이니까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아, 일단은 맨 처음에 제 상담할 때 제 본명이랑 이게 학교에서 쓰는 아이디라서 아, 그건 안 나올 학번이 건데, 나왔거든요. 아, 네. 이 지금 아이디가 닉네임이, 아니, 지금 닉네임 말고 처음에 이제 고치라고 말씀해 아,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건 안 네,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아, 그 본명은 감사합니다. 제가 지우도록 그러면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본명 나온 제가 것도 특정이 지우도록 되기 하겠습니다. 때문에, 아니,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제가 그 내용은 그 본명 나온 것만 자르면 될 것 같은데, 뭐 괜찮습니다. 뭐 그거 말고는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아, 또 있는데, 네, 얘기하세요. 그, 네, 말씀하셨잖아요. 대학원이나 아니면은 뭐 박사과정을 한다는 게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간다라는 건데, 제가 한편으로 또 대학원에 가는 거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음, 만약에 자기가 선택하고 연구했던 그 주제가 어떤 회사나 아니면은 미래 뭐 전망에 있어서 크게 밝지가 않다고 했었을 때는 음. 그 시간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에는 취업도 점점 더 힘들어질 거란 얘기를 들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박사 과정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라이센스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가 내가 전문성을 가졌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학생분께서 얘기했던 그 질문이 해당이 돼요. 아니, 내가 태양광이 발전할 줄 알고 태양광을 열라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땄는데 어씨 이런 갑자기 태양광 없어지고 원자력 한다네. 근데 이게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난 원자력이 대박일 줄 알고 난 원자력 공학과를 갔는데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땄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원자력은 친환경이지 않으니까 태양광으로 바꾸라 이러면은 원자력이 쓸모가 없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맞죠? 예를 네, 들면. 맞아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사실 이 박사 과정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은 박사를 받았다. 너에게 박사 과정을 준다. 그러면 항상 디펜스 할 때 교수님들이 이걸 물어봐요. 너가 디펜스 할 때 뭐 저는 이런 질문 안 받았지만 우리는 뭐 버클리는 디펜스도 없고 너가 박사 학위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이런 질문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스스로 평가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들 교수님들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박사학위가 만약에 전문성과 같은 라이센스로만 인식이 되면은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아직 모르는 게 한참 많은데 내가 지금 박사학위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게 많아서 난 아직 정답을 못 캐치하는데 뭔가를 발견한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이거나 그 사람조차도 아직 모르는 게 많은데 내가 박사학위를 전문성이라든가 지식의 양으로만 평가한다고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되냐면은 박사 과정의 의미는 뭔가를 더 많이 안 그런 어떤 척척 박사 똑똑한 지식인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박사 과정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무슨 궁금한 거 궁금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알고 이거를 인지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탐구하고 연구해서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일련의 트레이닝을 내가 거쳤다. 그런 사람이 박사를 따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씨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한데 어떻게 하면은 지구의 온도를 좀 낮출 수 있을까? 뭐
뭐 어떻게 하면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아, 뭐 사람들에게 고등어를 좀 덜 태우라고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논문 여태까지 했었던 결과물들을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런 실험을 세팅해서 요 실험을 연구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에 나온 결과를 내가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내가 냈다. 이거지. 어떤 전문가가 되었다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내가 원자력 박사학위를 받았던 태양광 박사학위를 받았던 어떤 내가 모르는 무슨 나방에 있는 안테나의 어떤 끝에 있는 털을 연구했던 사람이든 간에 이 사람은 나방이 없어지면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방의 뭐 나방에 있는 어떤 더듬이에 있는 털 하나를 이렇게 연구해서 저렇게 결과를 도출해봤던 트레이닝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상어도 할 수 있고 다람쥐도 할 수 있고 뭐 사람도 할 수 있고 세포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너는 그런 역량을 보유한 연구자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이해하신 거예요. 박사학위라는 게 전문성이라고만 이해하고 라이센스로만 이해하면 이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 내가 트레이닝을 받았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박사학위를 어디서 따야 되냐? 트레이닝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돼요. 그럼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느냐? 좋은 선생이 있고 주위에 좋은 똑똑한 내가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고 내가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재정적인 부분과 환경이 구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정신적으로 흔들릴 때 그걸 잡아줄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 조성되는 그런 곳에 가야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월급 투자들 앉아서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교수는 갑자기 무슨 막 인신공격하고 막 이상한 거 시키고 주위의 사람들은 막 다 딴 생각하고 있고 막 유튜브 하고 있고 막 이러면은 내가 배울 게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좋은 데를 가라. 이게 요즘은 미국인데 미국은 왜냐면 전 세계의 똑똑한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오고 싶어 하니까 비자 때문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학교들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뭐 돈 싸들고 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돈도 넘치지 사람들도 똑똑하지 교수들도 그런 사람들만 뽑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다음에 연구 펀딩 막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막 몇백 배 몇천 배 이러는데 어디를 가야겠어요. 미국을 가야지. 물론 미국 말고도 뭐 제가 있는 독일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뭐 이런 좋은 데가 많지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외국에 있는 대학원을 자꾸 가라고 하는 거죠. 영어를 잘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은 아마 진로를 조금 쌈박하게 세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본인은 그냥 토목공학과 졸업해가지고 SK 무슨 건설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이상한 플랜트 같은 거 만들고 있고 이러면은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그 플랜트 직업 자체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은 그럴 사람이에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현대중공업에서 플랜트를 건설을 해봤잖아요. 내가 그래서 잘 알아요. 아, 이런 걸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지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신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그런 어떤 뭐 3D 프린팅, 로보틱스 아니면 그러니까 머신 러닝을 이용해서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은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토목공학 관련된 연구를 또 같이 하시면은 본인이 학부 때 배웠던 거를 같이 유지하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 딱 질문 좋습니다.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이제, 연구를 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그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연구를 한다는 것이 그게 꼭 금전적인 보상이 따른다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생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단순히 이제 먹고 산다라는 것도. 그렇다면은, 어, 이걸 어떻게 말로 그러니까 돈이 표현해야지 안 좀 되는데 이걸 해도 힘들, 되냐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본인이 먹고 살만하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그리고 또 본인이 솔직히 조금 좀 예의 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좀 사셨던 집안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어느 정도 기본 수준이 좀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이걸 리서치한다고 돈이 되겠어 이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 아, 좀 없죠. 예, 그건 좀 사실입니다. 예, 연구원들이 돈이 많이 없죠. 근데 이게 그 어딜 가도 뭐 내가 뭐 들어보니까 그러던데 뭐 기재부에서 뭐 공무원들이 먹는 밥이랑 뭐 이런 과기부에서 먹는 밥이랑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좀
공부랑 학업이랑 좀 그러니까 학문이랑 관련된 것이 좀 돈이랑 좀 멀긴 하죠.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 역사를 좀 보면은 원래 인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똑똑한 과학자들, 물리학자, 수학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복하려고 이렇게 고용한 예술가 뭐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고 막 이런 것처럼 과학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탐구와 이런 지식에 대한 갈증 이런 게 되게 원초적인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통 돈 많은 사람들에게 고용된 사람들이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연구원들이 돈이 없습니다. 그건 확실해,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도 아마 직업적인 만족도는 좀 높을 수 있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꼭 뭐 연구를 한다고 해서 연구원이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딴다고 해도 회사를 가면 되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를 따고 애플을 만약에 갔으면 기본적으로 뭐 2억 정도는 받고 거기다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올라가는 거 RSU 이런 걸 받으니까 한 뭐 기본적으로 뭐 3억 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지만 뭐 그 정도면 돈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내가 삼성전자를 가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박사급이 되면은 과장 말년차나 뭐 대리 말년차나 과장 초년차로 들어갈 텐데 그럼 아마 이제 뭐 세 전후로 한 월 1,000만 원 정도 한 1억 정도로 계약이 될 겁니다. 그럼 뭐 세후로 뭐 세금 이것저것 떼고 연금 떼면은 한 대충 한 달에 한 뭐 6, 700 정도 받을 텐데 뭐 그게 돈이 없는 건 아니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박사를 한다고 해서 돈을 기대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면 사업을 하셔야죠. 뭔가 뭐 손톱깎이라도 팔아가지고 중국 전체한테 팔면은 부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실 거면, 그러니까 돈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거지. 근데 뭐 의사 정도 고민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정도 수준은 꽤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돈을 법니다. 원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좀 딴 얘기긴 한데 돈이라는 거는 뭐 저도 이렇게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진짜 없죠. 저는 진짜 불쌍하게 없습니다. 뭐 진짜 전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사실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이 돈이라는 건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게 전문성을 일단 지금 얻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내가 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친구들이 삼성전자 다니면서 월천 땡기는 거나 의사가 돼가지고 막 1,500씩 땡기는 거나 유튜브에서 무슨 자기는 뭐 월 1억씩 벌어요 이런 사람들이 별로 부럽지 않아요. 아니 뭐 코인으로 해가지고 돈 벌 수 있겠지. 근데 그걸로 돈 버는 게 부러워요? 이 변칙성이 이렇게 심한데? 그 사람 그렇게 쉽게 아니요. 번 돈은 원래 쉽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포인트를 잡냐면 인생에서 적어도 내 20대, 30대 넓게 나가는 뭐 한 40대 초반까지는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정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위 사람들이 포르쉐를 물든 뭐 벤츠를 몰든 난 관심이 없어. 나는 내 스스로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전문성을 얻을 수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옆에서 누가 몇백만 원 더 번다고 사실 별로 부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돈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돈을 많이 못 버는 그러니까 막스 프랑크에서 저한테 세후로 한 3천 유로 정도 주거든요. 지금 3천 유로 정도 줘요. 3천 유로 세후로 3천 유로면 우리나라로 얼마지? 한 450만 원 정도 하나요? 근데 여기는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것도 사실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가정이 생기고 이러면 다 아시겠는데 이게 굉장히 없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냐? 아니 먹고 살 만큼 나한테 돈 다 주고 일단 살 수 있는 집 같은 거 내가 어쨌든 살 수 있게 돈을 주는데 나는 여기서 정말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연구들을 내가 막 하면서 이것저것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언젠간 돈을 따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돈을 어떻게 하면 벌지를 생각할 거면 아예 사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멘토링을 요청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본인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적이나 인성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난 이걸 포인트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분야에나 1등이 되면 돈은 알아서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교수들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게 많아요. 교수들 돈 버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많이 버는 사람들은 진짜 많이 벌고요. 왜냐면 회사를 운영하니까 자기가 했던 기술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해서 돈을 버니까 돈을 진짜 많이 벌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나 인건비 같은 거 수주하면 또 돈을 많이 벌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진입장벽이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을 좀 만족스럽게 계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좀 더 하시면은 아마 진로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오늘 그 굉장히 가슴속에 새겨들어야 할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아서 특히나 또 이 분야에서 이미 다 경험을 하셨고 전문가분이시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뭐 부담 없이 와주시면은 제가 얘기를 또 드릴게요. 오늘 와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찾아와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